오늘 여러분과 같이 1시간 동안 얘기해 볼 혁신유학 강의 시리즈 중에서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저는 제 전공인 시다, 다시 시다, 그리고 시를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대의 시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를 여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시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이죠. 김혜순 시인이 한 말인데요. 시는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이 어쩌면은 우리의 테마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과 다른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에 대한 메타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서 현실을 넘어 현실 바깥, 현실 아닌 다른 세상을 꿈꿀 수 못한다면, 않는다면 바로 정말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꾼다는 것, 그 지점에 우리의 유토피아와 우리의 어떤 미래가 있고 그 역할을 저는 시가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는 시의 바깥에 있고 현실은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꿀 때 그 현실이 완성될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는 늘 매일 그리고 오늘처럼 오늘 이 현장처럼 우리가 우리 아닌 것들, 내가 나 아닌 어떤 나를 꿈꿀 수 있을 때 나는 나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적인 것은 시의 바깥에 있다. 다른 세상, 바깥이라고 하는 거, 너머라고 하는 게 유토피아이고 저는 그 다음에 우리 이와 혁신 강의를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뭔가를 촉구하는 듯한 뭔가를 꿈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토피아는 이상의 나라, 꿈의 나라겠죠. 그렇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에서는 마치 너로 하여금 그렇다면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할까? 시를 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목에서 시적인 것은 시의 바깥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시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았어요. 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시의 정의에 관한 역사는 오류의 역사라고 이미 엘리어트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명사적인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그것은 마치 골동품처럼 이미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떤 정의로서 학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형용사, 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 시를 찾지 말고 시의 바깥, 시적인 것은 시의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마치 현실은 다른 세상, 현실 너머의 어떤 세상과 견주었을 때 그 현실이 완성되듯이 시는 세계를 향한 응답이고 요청입니다. 세계를 향한 응답, 요청. 응답,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사실은 철학에서 응답과 요청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의 세계를 향한 시는 세계를 향한 현실이겠죠. 응답이고 요청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하는 사랑의 행위에도 응답과 요청이 있는 것처럼 응답과 요청의 행위를 시와 사랑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요청은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면 어떤 형태로 드러나면 침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침묵하면서 모든 것에 스며드는 것, 시적인 것이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양식인 것이에요. 침묵하면서
모든 것에 스며든다는 말. 사실은 우리가 시는 여백을 읽는다라고도 해요. 시의 의미는 여백에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저런 의미랑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시는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의 바깥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고 시 너머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시가 여운으로서 여백을 읽어야 한다는 것,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말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함으로써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침묵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에요. 이제 역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침묵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이 침묵으로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뭔 말 한 거니? 말함으로써 침묵을 더 증폭시킨다는 게 시의 바깥을 더듬어 본다는 것이고 현실과 다른 세상의 어떤 언어와 목소리와 그것에 귀 기울인다는 행위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왜 말함으로써 침묵을 강화하는 걸까요? 증가시키는 걸까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에 있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움직이는 것. 참 움직이는 것에 쫓아가서 얘기하는 순간 걔는 다른 데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틀린 말이 되잖아요.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시이기 때문에 시는 침묵함으로써 어떤 침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바로 사랑의 행위랑도 같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곁에 있어도 보고 싶고, 그렇죠? 곁에 있는데 보고 있는데도 더 그리워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탄생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늘 확인하려고 하죠. 어떤 그 침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고 묻게 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만지는 것이고 껴안는 것이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침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바로 시의 행위랑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스며든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제일 멀리 가는 방법이에요. 안 보이게. 다른 세상, 그렇죠? 바깥, 너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의 어떤 근원으로 나아가거나 침묵하면서 스며들어갈 때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는 에둘러서 얘기하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진실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경전의 언어 있죠. 성경이든 불교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나 말씀의 언어는 거의 다 비유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의 언어예요. 바깥과 너머와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 비유는 그 의미라고 하는 그 무한한 그 너머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비유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실은 바깥 그리고 미래는 현재나 과거가 다 같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어떤 미래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런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시는 비유로부터 오고 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깥 혹은 미래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김종삼 시인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바깥 너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침묵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고 생각해요. 묵화, 침묵, 스며듦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묵화의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게 진하고 옅은 농담과 여백과
어떤 여운으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묵화의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묵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침묵이라는 것과 스며든다는 것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먹은 소, 스며들려면 물기가 좀 있어야 될 것도 같아요. 물 먹는 소는 지금 약간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노동의 시간은 아닌 거예요. 물을 먹는 소라는 거예요. 그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 있다. 할머니의 손. 여기도 누구의 손인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할머니의 늙은 손이에요. 자, 이 하루가 함께 지났다고, 하루가 함께 지났다고, 그리고 서로의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지금 어떤 침묵의 세계를 저는 보여주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어떤 신체 부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 말단처럼 손가락이나 손, 발잔등이 인간으로부터 가장 바깥에 있는 신체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바깥, 다른 세계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의 손이 타자로서의 다른 그 물 먹고 있는 그 소에 이렇게 얹는 거, 말건냄이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가 함께도 참 중요하죠. 연대,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don이 얘기했죠.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고. 이 섬은 겉으로 보기에 혼자지만 그 밑에서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대륙과 연결돼 있는 것처럼 바로 함께라는 거. 물 먹은 소와, 인간도 아니고 물 먹고 있는 소와 할머니 손이 이렇게 함께로 연대하는 그런 순간, 하루가 지났다고, 발잔등이 부었다고, 적막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할머니 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세상 혹은 바깥, 그 너머는 소의, 물 먹고 있는 소의 목덜미일 것 같고, 할머니 손과 저 소의 목덜미의 바깥은 하루일 것 같아요. 하루, 저물어가는 그 하루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그 하루의 그 너머, 다른 바깥은 뭘까요? 저는 적막일 것 같아요. 침묵과 같은. 그래서 사실은 저 시에는 그 한 생을 사는 할머니의 수고로움과 노고와 노동과 마치 고의 구두처럼, 그 다음에 하루를 잘 일한 소의, 물 먹고 있는 소의 그 노동과 수고로움의 현실적인 것들을 바로 손과 발의 어떤 끝에 어떤 소통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참 알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인간에게 시간은 인간의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바깥에 어떤 정서적인 느낌으로서는 적막이 있다는 것, 다른 말로는 침묵이 있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를 보면 저는 시적인 것이 어떻게 바깥에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제 시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는 시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 언어로 제가 창작했을 때, 표현했을 때는 불선 여정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시적인 것 그리고 바깥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선 여정은 한자입니다. 다 펼치지 못하고 남은 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손편지를 쓸 때 뭐 아버님 전상서 누구에게 디어 뭐 이러면서 맨 끝에 이만총총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이만큼 해서, 총총이라고 하는 것은 바삐 끝내는 그런 형용사의 부사거든요. 형태를 나타내는, 이만총총, 이만 끊는다. 우리 때는 이만총총이라고 했고요. 그 이전에 한자로 된 편지를 썼을 때는 멋지게 불선 여정 이렇게 멋지게 썼다고. 선비들은 내가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다 펼치지 못할세,
할 말은 많지만 말할 수 있는 건 많지만 다 못한다. 여기서 멈춘다라고 했을 때 불선여정이라고 하는 저런 멋진 한자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이 너무나 예뻐서 저기에 저는 시적인 것 혹은 시의 언어들이 거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를 썼는데 첫 연은 바로 쓸만은 많으나 다 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시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쓸말은 많으나 다 쓰지 못하는 것, 그게 시이고 사랑이고 사실은.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덧붙이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시적인 것이 거주하는 어떤 이미지를 저는 다 오르지 못한 계단, 그리고 미처 다스리지 못한 파문,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겠죠. 그러나 그런 파문은 늘 다스려지지 않는, 그리고 마음이 마음을 안는 겹, 그늘, 이런 것들이 시가 위치하는 바깥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문다는 것, 저무는 것도 바깥의 어떤 행위. 여기서는 그 지평선의 목매임이라고 하는 것, 지평선의 어떤 목매임이 시의 바깥을 제가 이미지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때가 깊고 시간이겠죠. 숨이 깊고 인간의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그리고 정이 깊습니다. 밤새 낙엽이 받아낸 아침서리가 소금처럼 피었습니다. 갈바람도 주저앉아 불선여정 하였습니다. 이게 시적인 것이 시의 바깥에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언어화할 수 있는 시였습니다. 자, 시심. 시인, 시심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른 장르에 잘 안 붙여요. 소설가, 의사, 사자나 가짜를 주로 붙이는데 시에다가는 시인이라고 붙이고 심자 붙이는 것도 굉장히 드물어요. 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는 어디에 있느냐면 시심에서 오는 것이고, 시는 어떻게 소통되느냐면 시심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심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저는 모어에 담아낸 인간의 마음, 다들 추상적인 것들이죠. 특히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시심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제가 모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조금 강조를 뒀습니다. 시가 언어예술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시심은 언어의 다음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시를 읽지 않으면 말의 세계, 언어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인간이 말의 의미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건 어떤 시적인 해석, 시적인 가늠이 됐을 때 통하네, 마음을 주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를 배우지 않았다면 벽을 보고 서 있는 사람처럼 됐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시를 배우지 않았다면은 소통하거나 세상과 어떤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시심이 있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든 사물과의 마음이든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가 교류가 되고 나눌 수 있는데, 이 언어의 세계, 시를 배우지 않고 언어의 어떤 제대로 된 말귀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벽에 갇혀 있는, 벽과 얘기하거나 벽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말의 세계에 무엇보다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 중에서도, 말이나 언어 중에서도 모어예요. 모국어와 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초로 배운, 뱃속에서부터 어쩌면 익숙하게 들었던 그 언어가 모어예요. 최초의 언어. 그 시는 최초의 언어 모어의 어떤 집적물이고 축적물이고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언어는 부족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모어, 그 모어의 의미의 두께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소리라든가 뭐 이런 데서부터
시는 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를 얘기할 때 특히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응이라는 시를 썼어요. 응. 이 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만 있겠죠. 번역하면 yes? 뭐가 될까요? 응? 이 응만 가지고도 정말 응, 응, 응 수천의 어떤 의미들이 이 응에는 있는 거예요. 한 단어인데. 그런 게 모의 어떤 의미의 두께고 소리고 가락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모의 운율이자 장단과 가락이 우리 삶의 바로 삶이고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시는 우리 몸속의 가락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일종의 악보와 같다. 이렇게 멋진 문장을 했습니다. 우리 몸속의 어떤 가락, 이게 언어고 사실은 어떤 모에서 오는 시심이 마음이 담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보와 같다. 멋진 표현이죠. 자, 두 번째 그냥 그 모에 대한 시가 많지가 않아서 제시로 역시 얘기를 했는데요. 시라는 시예요. 이 시는 사실은 저의 어떤 출사표와 같은 시고 사실은 실온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껴주시느냐면 우리 모의 어떤 뉘앙스와 가락을 한번 느껴주시고요. 시가 놓여있는 자리고 시심이 위치하는 자리고 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심이 고이는 그런 자리를 저는 웅덩이로 봤습니다. 시 마른 웅덩이에 붐비는 봄비입니다. 붐비는 봄비입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연어 치어떼처럼 제 이름을 부르며 몰려드는 바람의 앞니가 웅덩이 물라채 이자국을 만들고 갑니다. 이자국 이런 말은 우리 모 아니면은 어려운 말일 거예요. 딱 그만큼만 떨 뿐 비명처럼 함부로 넘쳐나지 않겠습니다. 상처의 구원을 구걸하지 않듯 기억의 반전도 완성하지 않겠습니다. 더디더라도 더 아프고 나면 잎눈들처럼 여름을 품겠습니다. 그때까지 낙타 누룩 누루하치 누나 늦별 기다리겠습니다. 해차라던 오후에 해가 손을 담그면 금세 말랑말랑해지는 웅덩이는 숨겨진 악기입니다. 발군의 바람이 발굴한 한숨 한숨의 소용돌이 딱 그만큼의 소란한 소식입니다. 그렇게 터져야 할 침묵입니다. 웅덩이에 입술을 그려놓고 그 둥근 꽃술 끝에 하늘을 열어놓겠습니다. 잃어버린 일침처럼 천장에 별똥별이 내리꽂히기도 합니다. 다르더라도 더 가까워져야 할 때입니다. 북두칠성과 한몸된 세상 깊은 당신의 모입니다. 낮게 내려앉은 당신의 물 비린내입니다. 머나먼 밤을 건너 다시 당신께 닿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해석을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 이끌어갈 키워드들이나 이미지들이 저 시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서 당신께 가장 가까이 닿고자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생애 근원적이고 하는 냄새가 저는 비린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물비린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리고 이제 이 시에서 저는 특별히 한국어 모에 저한테 모인 우리 모국어의 어떤 결과 뉘앙스들을 그리고 시어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더 다르더라도 더 뭐 이런 언어적인 그런 구어적인 우리말을 조금 담아서 시가 위치하는 자리로서의 그리고 마음이 위치하는 자리로서의
웅덩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웅덩이에 머무는 것들, 그 웅덩이를 지나는 것들이 바로 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시는 헬들린의 뒤에 나오는 시예요. 사랑스러운 푸르름 아내라고 라는 제목이지만 제목이 없는 산문시예요. 저 시는 그냥 시작이 저렇게 시작돼서 그냥 저렇게 제목을 빼고 있지만 긴 산문시인데 거기 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직 고된 수고뿐인 삶이라도 인간은 우러러보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나도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인간은 이 땅 위에 여기다 해야겠다. 인간은 이 땅 위에 시적으로 거주한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지상에 척도가 있는가? 아무런 척도도 없다. 힐들린의 이 시에서 사실은 나온 게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하는 태제인데 이 구절은 사실은 하이데거가 힐들린의 시를 빌려와서 저 구절을 빌려와서 힐들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하이데거의 예술 철학을 완성시킬 때 저 구절을 인용하고 힐들린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시인 중에서 힐들린만큼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와 시라고 하는 것에 형이상학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은 힐들린 이상은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인인데 힐들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인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신의 번개 아래서도 맨머리로 서 있음이 마땅한 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구절을 지금 21세기에서 얘기하면 돈키호테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몸미? 그러나 시의 위의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에 마땅한 시인의 정의는 바로 신의 번개 아래서도 맨머리로 서 있음이 마땅한 자 정도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직도 잡고도 세속적이어야 하는 자. 성직자면은 종교로 갑니다. 세속적이기만 하면은 장사꾼으로 갑니다. 머무는 것을 짓는 자, 건축하는 것, 그런 자가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시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시가 시인을 저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겠지요. 그랬을 때 그런 시에 의해서 사실은 거주한다는 것과 시적인 것, 이것이 만나는 것이에요. 시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다음에 인간과 이 땅 위에서라는 이 문장이 만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부사를 자꾸 빼뜨려요. 이 땅 위에서 거주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다시 가자면은 바로 인간과 이 땅 위에서 시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인 것이고 시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 이 땅 위에서 거주하고 머물고 깃들고 살면서 사실은 신과 인간, 삶과 죽음, 그리고 이성과 감성, 큰 것과 작은 것들의 어떤 그리고 현실과 아까 얘기했던 다른 세상, 시와 시의 바깥 서로 비추도록 세워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시인이고 그 수고로움을 견뎌내는 자가 바로 시인이고 견뎌낼 수 있는 일이 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어온 어떤 바깥이라든가 유토피아적인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접목되는 그거를 헬들린 시대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빌려옵니다. 신으로만 가지 않고 신과 인간의 어떤 신성과 인간의 이성이든 감성이든 인간적인 것들이 어떤 만나는 지점, 신에 의해서 가늠되는 인간의 어떤 삶의 척도, 이런 것들이 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것도 태제죠. 이 땅에는 아무런 척도가 없다. 힐들린 19절입니다. 단지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할 뿐이다. 지상의 척도는 이 힐들린 시에 의하면은 어쩌면은 시 혹은 시적인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의 위는
쓸모 없음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이죠. 신은 정치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시는 굶어 죽기 딱 알맞는다고 하고 사람들이 시에서 뭐 먹고 살래? 시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시니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나 가난을 막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어떤 국가로서의 현실로서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지도 못해요. 총이나 돈이나 밥의 논리가 가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밥도 안 되고 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게 시예요. 그런 의미에서 쓸모없겠죠. 특히 21세기 이 험악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셋 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은 영락 없는 쓸모없음의 상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가 닿을 수 없는, 사실 이게 바로 너머의 개념이겠죠. 그 너머의 영역에서 목소리처럼 하나의 언어겠지만 목소리가 돼서 사람들 마음속에, 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라는 것이에요. 배를 채워줄 수도 없고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수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정신의 배를 채워주고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밥만 먹고는 못 살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양식이고 정신의 어떤 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무용의 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쓸모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쓸모 없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고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바로 쓸모 없음을 아름다움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시의 가치이자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저런 쓸모 없음을 몸을 던지는 자들이 21세기의 유나보모들, 저항하는 자들, 21세기를 테러하는 자들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사실은 어떤 시의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황지우 시인의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겨울, 이거는 진짜 겨울이기도 하지만은 21세기가 시의 관점에서는 겨울입니다. 어떤 척박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문학을 하겠다는 후배들과 간담하는 자리에서 나는 시를 언어에서 출발하지 않고 언어에서 출발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죠. 시는 시의 바깥에서부터 그리고 시적인 것에서 출발하라는 그 말이기도 한데요. 시적인 것의 발견으로부터 뭘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시라고 하는 게 새롭게 보는 것이고 발견해내는 것이겠죠.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시적인 것은 뭐라고 딱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쩜 선적인 거랑 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으므로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침묵에 가깝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지금 논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안 보이는 것에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에 있다는 것에 가장 한가운데는 사실은 신이 자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선적인 것과 다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시적인 것의 발견의 실예를 황지우는 80년대 황지우는 전태일 일기와 임주록에서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전태일 일기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불을 지른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다가. 그게 표현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게 말함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임제라고 하는 사람은
당나라 선승이에요.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벽, 도구마 이런 것들을 무참히 깨부수고 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도라고 하는 것에는 별거 없다. 도는 별거 아니야.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주체가 돼서 그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기존의 어떤 것들을 다 깨부수면서 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바로 시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지우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시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인데 인간은 그걸로 무언가를 떠마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사실은 너무 값싸고 깨지면 고만인 것이고 어쩌면 그 쓸모없음인데 그것으로 뭔가를 떠마시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짐승은 어떻게 먹나요? 혀로 먹습니다. 그 지점이 그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으로 뭔가를 떠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위의이고 그 위의가 바로 시적인 행위, 시적인 것의 발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용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어떤 품격과 위의를 지켜준다면 그것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쓸모없음의 어떤 가치, 쓸모없음의 아름다움에 대한 전화시키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1세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힘들죠. 그렇죠? 신은 이미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기도 했고 문학도 또한 이미 위기라고 하는 게 20년 전의 담론이고 문학이나 시가 사망 신고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말 지금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난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그리고 몇 개의 카드 그렇죠? 그리고 몇 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패스트푸드들 그리고 내가 몸을 누일 수 있는 조그만 어떤 공간 그게 우리가 지금 21세기 그거 유지하려고 연봉 찾고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21세기의 삶이라고 돈으로 환산되는 물질로 환산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시가 그래서 죽었고 문학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은 움직이죠. 사실은 어떤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듯이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참 어떤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20세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치를 못 받았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아요. 여성, 그렇죠? 제3세계, 감성, 뭐 문화, 대중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새롭게 부상하는 어떤 패러다임이듯이 그 사이에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사실은 다시 시가 부활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부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어떤 그런 근거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현재 서점 같은 데서 시가 막 팔려요. 그리고 몇 개의 기사들은 시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요. 다시 시다. 왜냐하면 인간은 위의가 있는 존재고 사실은 밥만 먹고 현실에서만은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그 안에 갇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 시가 저는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근원적인
다시 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 우리가 놓쳤던 어떤 근원적인 침묵, 이런 것들, 신성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이고, 다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는 마치 임재가 도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쓸모없기 때문에 일상에 편재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인간의 위의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게 시가 되는 것이죠. 시는 일상성, 편재성,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발굴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는 시어의 바깥 침묵에서, 그리고 시어가 자리를 내어준 그 함축의 행간에서 숨지겨 우는 숱한 얼굴을 가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는 수백의 상상과 생각을 그려 넣어 공감할 수 있는 자유로서의 시. 아까 자유롭다고 했죠. 쓸모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고 억압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의 의미를 한정하고 억압하는 구속으로서 벗어나려는 저항으로서의 시. 그게 바로 임재가 얘기했던, 전태일이 보여줬던, 황지우가 얘기했던 그런 깨고 나가는 파괴와 부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동의하면서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참 허무한 것이죠. 저는 이게 있을 때 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가치, 의미, 어떤 그런 것이 여기 지금 여기에 있고, 그리고 뭔가 내뱉고 싶은 목소리, 말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마음의 소리겠죠. 그런 목소리가 지금 있다면 시는 쓰여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고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랑 연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재발견되고, 빌딩이라고 했죠. 헬들리는 만들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이, 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는 단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 있고, 몸으로 현실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며 현실 너머의 바깥을 노래하면서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육화된 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의 태제였죠. 온몸 실온. 김수영의 태제였습니다. 육화된, 인카르네이션이라고도 하죠. 육화된 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온몸 자체가 시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침묵을, 모호가 담긴 시심을,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시적으로 거주함을, 그리고 쓸모없음의 아름다움을, 온몸의 사랑을 하라는 것, 그것이 시를 하라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시의 바깥 다른 세상,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곳에 가장 멀리 아름답게 멀리 나아갈 수 있고,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시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